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이고요. 동네에서 작은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아들 얘기를 하려고요. 아니, 정확히는 제 며느리 얘기를요. 작년 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 지은이가 쓰러진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제 손에는 며느리가 남긴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흘러나온 건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너 이름으로 대출 안 내주면 나도 너 책임 안 져.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지은이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 가을이었어요. 민수가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라며 빨래방으로 데리고 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지은이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참 조용했죠.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는데 28살 치고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웃을 때 눈가에 살짝 잡히는 주름이 힘들게 산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지은이의 손을 봤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손등에 상처들, 손톱 밑에 낀 때, 매일 물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민수가 지은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컸다고 덧붙였을 때 가슴 한구석이 시렸어요. 아이고, 이 아이도 나처럼 혼자 버텨온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한테 집에서 끓인 미역국을 싸줬어요. 지은이는 두 손으로 그 봉지를 받아들고 또 한 번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처음이에요. 그 말에 목이 메였어요. 결혼 준비는 소박했어요. 큰 결혼식 대신 동네 식당에서 작은 피로연만 했고 하객도 20명 남짓이었어요. 지은이 쪽 하객은 간병센터 팀장 한 분뿐이었죠.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지은이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고 말해주셨던 게 기억나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이사가는 지은이를 도와주러 갔어요. 짐이 정말 적었어요. 옷 몇 벌, 이불 한 채, 간병교재 몇 권. 그게 전부였죠. 지은이는 저 원래 많이 안 가지고 살았어요. 옮겨 다니기 편하게요.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민수가 전세로 얻은 작은 투룸 앞에서 지은이는 이렇게 제 공간이 생긴 게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게 그 아이한테는 처음 가진 집이었던 거죠. 문 앞에서 배웅 나온 지은이가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민수에게 제대로 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지은이의 그 깊은 인사가 자꾸만 반복되는 감사 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의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요. 결혼 후 첫 2년은 조용했어요. 지은이는 주 5일 간병일을 나갔고 민수는 보험 설계사로 성실히 일했어요. 가끔 지은이가 빨래방아 들러서 반찬을 얻어가면 저는 김치며 나물이며 한가득 싸줬죠.
지은이 얼굴은 편안해 보였고 민수도 아내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다니던 보험사 지점이 실적 부진으로 통폐합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민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집에 갈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빨래방 문을 닫으려는데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카드값이 밀렸다고. 목소리가 조급했죠. 지은이는 아냐고 물으니 지은이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부 사이에 돈 문제를 왜 숨기지? 이상했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통장에서 돈을 빼서 민수한테 보냈어요. 한 달 뒤 민수는 갚지 않았고 제가 물어보자 다음 달에 꼭 준다며 넘어갔어요. 그 다음 달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지은이가 빨래방에 오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오던 아이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뜸해졌어요.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지은이를 만났어요. 장바구니를 든 지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얼굴색도 안 좋았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걸 들킨 사람 같았어요. 지은이 장바구니를 슬쩍 봤어요. 컵라면 3개, 계란 1판, 우유 1팩. 두 사람이 일주일 먹을 장이 아니었죠. 민수는 잘 지내냐고 물으니 요즘 일이 바쁘지만 잘 지낸다고 했어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지은이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해서 지은이 밥 좀 챙겨주라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애들 일에 엄마가 끼어들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빨래방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를 봤다며 말을 꺼냈어요.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더래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만 숙이고 가버렸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울리다가 겨우 받았는데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계단에서 울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냥 환자분이 돌아가셔서 슬펐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우리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해 가을 민수가 직장을 옮겼어요. 보험사에서 학습지 영업관리자로요. 이제 고정급이 생겨서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얼굴은 더 어두워졌어요. 얼마 뒤 지은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냥 제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지은이는 평소에 이렇게 급하게 연락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1시간 뒤 지은이가 빨래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입술만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죠. 돌보던 할머니 댁에서 현금 10만 원이 없어졌는데 가족들이 지은이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의심한대요. 센터에서는 조사 중이라며 일단 그 집은 그만 나가라고 했다고요. 너는 안 가져갔지? 당연히 안 가져갔어요.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민수한텐 말했냐고 물으니 말했더니 간병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괜히 문제 생기면 자기까지 의심받는다고 했대요. 뭐라고? 그날 저녁 저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이 일 들었냐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했다며 물었더니 민수는 지은이가 요즘 실수도 많아서 차라리 다른 일 알아보는 게 낫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뒤 저는 반찬을 들고 지은이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안 열렸어요. 분명 안에 사람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맨발로 나왔어요. 집이 좀 어지럽다며 문을 반쯤 가렸는데 저는 이미 안이 보였어요. 거실 식탁 위에 각종 고지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연체, 최종 독촉 도장이 찍힌 우편물들이요. 지은이가 황급히 우편물을 모으려 했어요. 그 순간 카드회사 독촉장이 하나 바닥에 떨어졌어요. 명의자 한지은. 금액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지은아, 이게 뭐야? 지은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수가 일 때문에 급하게 필요해서 곧 갚는다고 했대요. 곧 갚는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 아들이 아내 명의로도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지훈이가 간병일로 한 달에 버는 돈이 150만 원 정도였으니까 5개월치 월급이 넘는 빚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빨래방 문을 열기 전 민수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은이 카드로 대출받은 게 진짜냐고 물으니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갚을 거라고 이번 달부터 실적이 오르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갚은 게 뭐가 있는데 엄마한테 빌린 돈도 안 갚았잖아.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자기도 힘들다고 지은이도 이해해 줄 거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이해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내를 이용하고 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작게 말했어요. 엄마는 남자가 돈 못 벌면 얼마나 초라한지 모른다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도 알았어요. 민수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가난을 부끄러워했는지.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지은이를 좀 더 챙겨야겠다. 그날 오후 지은이를 빨랫방으로 불렀어요. 미리 준비해둔 김밥과 과일을 내놨더니 지은이는 김밥을 한 입 빼어밀다가 눈물이 글썽했어요. 얼마나 굶졌으면 음식 앞에서 우는지. 지은이가 김밥 한 줄을 다 먹는 동안 저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민수한테 빚 얘기 들었다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지은이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만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명의의 카드가 3개래요. 그래서 총 얼마야? 1,500, 아니 1,800 정도 될 거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1,800만 원. 지은이가 1년을 꼬박 일해도 갚기 힘든 돈이었어요. 그리고 지은이는 말했어요. 간병일 그만뒀다고요. 그 일 있고 나서 다른 센터도 연락이 안 온대요. 소문이 난 것 같다고.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요. 민수한테는 말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말 못했대요. 혼날 것 같아서. 아내가 남편한테 혼날까봐 두려워한다는 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혼은 생각 안 해봤냐고. 지은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민수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어요. 조금만 참으면. 지은이를 보내고 저는 빨랫방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때 문득 간병센터 팀장님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분 명함을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이가 지금 일 못하고 있는 거 혹시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냐고 물으니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고 그 일도 사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나중에 그 집 딸이 가져간 게 밝혀졌다고요. 근데 이미 소문이 나버려서 어렵지만 다른 구 쪽으로 자리 하나 나면 연락 주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조금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팀장님한테서 연락이 온 건 일주일 뒤였어요. 다른 구 쪽에 자리가 났다고 조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건 민수였어요. 지은이가 지금 못 받는다고, 집에 있는데 좀 아프다고, 많이 아프냐고, 병원은 갔냐고 물으니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저는 빨래방 문을 잠그고 민수네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갔어요.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지은이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죠. 네가 쓸데없이 엄마한테 말해서 내가 더 피곤해졌잖아.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지은이가 정말 힘들다고, 카드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온다고, 센터에서 일자리 났는데 다시 일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안 된다고, 지금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밖에 나가서 또 무슨 말하고 다닐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민수와 지은이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지은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수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지은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는 게 낫다고 변명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네가 못 나가게 막는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으며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지은이는 괜찮다고, 좀 쉬고 싶다고 작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민수를 노려보며 오늘 저녁에 빨래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지은이를 한 번 더 보고 집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다음 날 저는 간병센터로 직접 찾아갔어요. 팀장님을 만나서 직접 지은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 자리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팀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지은이한테 어제 전화했는데 남편이 받았다고요. 그리고 지은이가 당분간 일 안 한대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은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라고 했어요. 센터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지은이를 가두고 있구나.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돈을 벌지 못하는 거고, 돈을 벌지 못하면 지은이는 민수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법률구조공단 전단지를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상담사가 지은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의도용은 사기죄로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요. 본인이 직접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요. 지은이가 민수를 신고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지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 되면 내일 빨래방으로 와달라고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잘 못 나간다고, 괜찮아지면 연락하겠다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민수가 지은이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 날 거라는 걸.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어요. 지은이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민수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빨래방 문을 여는데 누군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돌아보니 지은이었어요. 후드를 푹 눌러 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눈만 보였는데 그 눈이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지은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문을 잠그고 클로즈드 팻말을 걸었어요. 지은이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저는 숨을 참아야 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고 뺨에는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은아.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지은이가 무너졌어요. 제 품에 안겨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민수한테 맞았냐고 물으니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다녀오신 날 밤에 민수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기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했냐고, 왜 자꾸 엄마를 끌어들이냐고 소리 질렀대요. 처음엔 소리만 질렀는데 지은이가 그럼 카드라도 정리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핸드폰을 집어던졌대요. 지은이가 후드를 벗었어요. 이마에 까진 자국이 있었네요. 병원은 갔냐고 물으니 못 갔대요. 민수가 나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지은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갈라져 있었지만 작동은 했어요. 며칠 전부터 민수가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밤늦게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받는다고 했어요. 어제 몰래 녹음했다며 플레이 버튼을 눌렀어요. 형님, 이번 달만 넘기면 돼요. 제가 확실하게 갚을게요. 넘기면? 넌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자만 벌써 얼만데.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위협적인 톤이었죠.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내 명의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제 손이 얼어붙었어요. 또 만들어? 야, 이민수, 너 지금 장난해?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녹음이 거기서 끝났어요. 민수는 지은이를 완전히 파산시킬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은아, 이 녹음 파일 어머니한테 보내줄래? 지훈이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경찰서 갈 거야. 경찰서요? 어머니, 그건... 지은아, 이대로는 안 돼. 너 죽어. 정말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제게 전송했어요. 어머니, 저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저는 지은이를 빨래방에 남겨두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아들을 신고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수가 지은이 명의로 만든 카드들, 1,800만 원의 빚, 일 못하게 막은 것, 폭행, 그리고 또 카드를 만들려 한다는 녹음까지요. 경찰관이 녹음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의도용과 폭행, 협박까지 해당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술해야 한대요. 저는 빨래방으로 돌아와서 지은이를 데리고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지은이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남편 이민수를 폭행과 명의도용으로 신고합니다. 지은이가 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지은이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무슨 짓이냐고? 경찰한테서 연락 왔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민수야, 네가 한 짓을 네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저를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친엄마가? 나는 네 엄마이기도 하지만 지훈이 시엄마야. 내가 지훈이 챙겨야 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걸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민수는 출석 요구를 받았고 지은이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전치 2주라고 적혀 있었죠. 이틀 뒤 민수가 빨래방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수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밑이 검게 그늘져 있었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민수야, 일어나. 엄마, 저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건 네가 자초한 거야. 그 말을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니야. 지은이한테 해야지. 지은이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지은이는 그날 이후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민수한테 알려줄 생각은 없었죠. 민수야, 지은이가 너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빨래방을 나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랑 민수 오빠 사이가 나빠진 거죠? 아니야, 지은아. 어머니도 힘드시죠?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고소 취하할까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훈이는 민수가 전과자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사과받고 빚만 정리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어요. 네가 고소 취하하면 민수는 또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 말했지만 지훈이는 민수가 직장 잃으면 빚은 어떻게 갚냐고 물어봤어요.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측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했다고요.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고 카드 빚은 본인이 책임지고 갚겠다고 대신 고소 취하를 원한다고요. 지훈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카드 빚을 정말로 갚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공중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니 지훈이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저는 속이 쓰렸지만 이해했어요. 지훈이한테는 빚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급한 일이었으니까요. 합의서를 작성하는 날 민수는 지훈이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했어요.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합의서에만 사인했어요. 합의금 500만 원은 일주일 뒤 들어왔고 카드빚 1,800만 원은 민수 명의로 대환 대출을 받아서 정리했어요. 지훈이는 다시 간병일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 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민수한테 다시 돌아란 거예요. 어머니, 저 민수 오빠랑 다시 살아보려고요. 지은이가 빨래방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민수가 달라졌다고, 술도 끊었고 매일 사과 문자 보낸다고, 그리고 자기는 아직 민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는 말렸어요. 너 때린 사람이라고 제정신이냐고 물었어요. 지은이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이번엔 정말 달라질 것 같다고 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저 이번엔 잘할 수 있어요. 지은이가 빨래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어요. 석 달 뒤 지은이는 다시 제게 돌아왔어요. 이번엔 돌아올 수 없는 모습으로. 그날은 가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 간병센터 친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 연락되냐고, 오늘 근무인데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민수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빗속을 뚫고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민수네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저는 관리실로 달려가서 관리인을 데려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은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차갑게 식은 채로요. 주변에는 빈 수면제 포장이 흩어져 있었고 구겨진 독촉장들이 널려 있었어요. 119가 왔고 경찰이 왔고 민수도 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지은이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 지은이는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장례를 마치고 민수가 지은이 방 정리를 부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이 방에 들어갔을 때 방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마치 여행이라도 떠나는 것처럼요.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간병 스케줄 노트가 나왔어요.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로 일기가 끼어 있었어요. 오늘 또 내 이름으로 카드 만들자고 했다. 빚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나에게 본인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한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머니도 힘드실까봐 참는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끝까지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은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한 번은 제대로 싸워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처음으로 장례식 내내 나오지 않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민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너 이름으로 대출 안 내주면 나도 너 책임 안 져. 네가 내 발목을 잡고 있어. 다 너 같은 돈 없는 년 때문이야. 지은이의 떨리는 숨소리. 울음 섞인 그만하자는 말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노트와 녹음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노트와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수는 잠시 듣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뭐, 요즘 남자들 다 이렇게 살아.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쳤어요. 민수야, 너 사람이 맞니? 민수가 뺨을 만지며 저를 봤어요. 지은이가 죽었어. 네 손에 죽은 거야. 그런데 넌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 저도 나한테 변명하지 마. 경찰서 가서 해. 다음 날 저는 경찰서 민원실 문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혼자였어요. 녹음기와 노트를 내밀었어요. 제 아들을 강요, 협박, 명의도용, 경제적 학대로 고발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피해자분이 이미 사망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말했어요.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죠. 우리 며느리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수사가 진행됐어요. 민수는 지은이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복적인 협박과 불법 대출, 명의 도용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선고 날 민수는 법정에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절주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길 바랬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법정을 나오는데 간병센터 팀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기가 그때 좀 더 지은이를 챙겼어야 했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지금 저는 빨랫방 한 구석에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은이 사진과 노트 그리고 녹음기를 놓았어요. 매일 아침 빨랫방 문을 열 때 저는 그 사진 앞에 섭니다. 지은아, 오늘도 어머니가 미안해. 요즘은 가끔 젊은 여자분들이 빨랫방에 오면 저는 유심히 봐요. 혹시 이 아이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지은이는 아닌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을 걸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들어줄게. 어떤 분들은 웃으며 괜찮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 전단지를 건네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도 같이요. 지은이를 살리지 못한 제가 다른 누군가의 지은이는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빨랫방 창가에는 지은이가 좋아하던 백일홍이 피어 있어요. 제가 심은 거예요. 꽃이 필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지은이가 우리에게 남긴 건 슬픔만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깨어나야 한다는 절규였고 누군가는 변해야 한다는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사람은 상대가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돕는 거라는 걸요. 지은아, 어머니가 이제야 알았어. 늦었지만 어머니는 이제 제대로 알았어. 고맙고 미안해.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은이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눈을 감으실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